한나TV 한나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자, 지금은 이제 17강 진도를 나갈 겁니다. 17강 바로 교재 146페이지를 펴시고요. 17강 바로 조선시대의 경제와 사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세의 경제와 사회. 자, 경제 파트는 주로 수출제도,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뭐 그런 거고, 사회는 주로 신분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토지제도의 변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토지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고려 때는 전시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시과가 붕괴되고 나중에는 월급식으로 녹봉을 주다가 그것조차 뭐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갖게 됩니다. 권문세족의 대농장이라는 것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그 권문세족들이 자기네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에 새롭게 치고 올라왔던 신진사대부들은 그들이 받을 땅이 없는 거야. 국가가 너무 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 토지제도를 만들어야지만 새로운 이제 새 왕조를 개창을 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런 신진사대부 같은 새로운 관리들에게 줄 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에 바로 공양왕 때 과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전법. 땅 이름을 쭉쭉 써볼게요. 순서대로. 요것도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된 게 바로 과전법. 자, 과전법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직전법. 관수강급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전법 폐지. 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각 왕의 이름도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써 드릴게요. 자, 과전법 때는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자, 직전법 같은 경우에는 세조 때, 관수강급제는 성종 때, 직전법을 폐지하게 된 건 명종 때인데,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일단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가가 수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양 주변에, 한양에서 관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관리들이 한양 주변에 주로 경기도 쪽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기도 일대의 땅에 의해서 경기도 일대의 땅을 모두 수거해서 그 땅을 이제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네가 완전히 가져라 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네가 걷어라. 세금을 조를 거둘 권리, 거둘 수, 그래서 수조권을 주는 거야. 조를 거둘 권리.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권리. 그러니까 그 땅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세금을 걷고 일부를 국가에다 주지만 그 세금을 걷었을 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삥땅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것이 엄청난 권력이었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국시를 갖고 있고 국가에 내기 때문에 이제 관리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거죠. 어쨌든 경기지방의 토지, 경기지방에 국한돼서, 갑자기 노란색이 안 나오지? 자, 경기지방. 자, 경기지방의 땅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전 현직관리에게. 전직관리, 현직관리에게 다 줬다라는 거는 내가 관리를 그만뒀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 점점 땅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언제 반납하는 게 원칙이냐? 죽으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사후 반납이 원칙이었어요. 그럼 사후 반납이면은 이제 죽고 나서 반납을 해버리면은 그 자식들이랑 그 부인들은 어떻게 살지? 그 어쨌든 좀 미망인들이 먹고 살 거는 좀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 갑자기 부모님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혼자 남아버리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이란 이름으로 이것으로 세습을 하는 거죠.
수신전은 뭐냐면, 수신전은 이제 재혼을 하지 않은 부인에게,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을 하지 않고 그런 열려문 뭐 이런 거 세우고 같은 그런 재혼을 하지 않은 부인에게 주는 게 수신전. 휴량전은 정말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구휴를 위해서 주는 건데, 부모가 다 너무 자식이 어린데 부모가 다 죽어버렸을 경우, 뭐 전쟁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린 자식에게 줬던 게 휴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었지만 뭐 이제 솔직히 이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부인이 재혼하지 않으면 수신전을 받겠지? 부인도 죽어버렸어. 그럼 자식이 어려. 그럼 휴량전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일부 세습을 하게 해놓고 사후반납의 원칙이었습니다. 과전법은 이런 식인데 문제가 생기죠. 전직관리, 현직관리 다 주고 주군 후에 반납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세습이 되니까 땅이 점점 모자랄 거 아니야. 땅이 모자라니까 직전법 때, 세조 때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땅이 모자란다. 그래서 직전법은 현직관리만 주는 겁니다. 여기 사후반납 원칙이었는데 관직을 관두면은 반납하는 거야. 다시 돌려줘야 돼.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도 요것도 세조 때 폐지해버려. 이거 안 줘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땅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정말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주는 거, 현직관리만 준 거, 그게 바로 직전법. 직전법. 지금 현직관리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직관리만 직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수관급제는 어떤 거냐면 성종 때 이것도 역시 약간 왕권 강화랑도 좀 관련이 있지만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점점점 봐봐요. 사후반납의 원칙이었는데 내가 관직에 있을 때만 수조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관직을 관둬버리면은 이 수조권, 이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든지 해먹으려고 하겠죠.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가 이제 금딱지 달았을 때 어떻게든 뇌물 받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힘들게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막 그런 식의 약간 뇌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부 관리들이 수조권을 이렇게 받을 때 이 현직 관리일 때 너무 많이 해먹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얘네들이 분명히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 같은데 국가에 올라오는 세금은 적은 거야. 흉년이라서 요거밖에 없대요. 이러면서 자꾸 중간에 이렇게 삥땅 쳐먹는 거야.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관리들한테 이제 세금을 직접 받아. 그러니까 관청이, 국가 관청이 이렇게 있으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직접 받아. 수령이나 이런 사람들 직접 받아. 그 다음에 그 관청에서 이 관리들에게 세금을 다시 나누어 주는 거야. 그것에 대한 뭐 이렇게 관리들에게 그런 지급을 해주는 거야. 뭐 월급식으로. 그런 게 관수관급제입니다. 이거를 글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관청이 직접 거두어서 관리에게 지급한다. 관청이, 국가관청이죠. 직접 조를 거둔다. 직접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한다. 약간 월급식으로 지급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약간 녹봉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것은 토지의 그런 토지에 대한 세금에 대한 국가 지배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관수관급제. 자,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직전법도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점점 이게 폐지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도 있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조권을 지급했던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고 어차피 수조권이라는 거 개념이 사실 세금을 거둘 권리인데 애들이 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지네 돈처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요런 식으로 관수관급제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녹봉만 지급하는 거야. 녹봉이란 건 뭐냐면 녹패를 제시하면은 이제 쌀이라던가 화폐 아니면은 뭐 화폐는 후반에 준 거고 쌀이나 옷감으로 월급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게 바로 녹봉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녹을 받은 사람들, 녹패를 제시하면 봉급을 받는다. 그래서 녹봉, 그 월급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현물로, 쌀로 받거나 옷감으로 받는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를 줬지만 점점점 토지가 이제 모자라니까 현직 관리만 준 게 직전법.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삥땅 치니까 관청이 직접 걷어서 관리에게 주다가 아예 그것조차 이제 직전법이 폐지되고 이제 녹봉으로, 월급으로 주게 됐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취제도도 이 밑에다가 이어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밑에 보면은 수취제도, 세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저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는 의료보험이 있고,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건보료, 뭐 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로또가 당첨되면 뭐 그런 거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뭐 원천징수, 뭐 요런 세금들이 있어요. 학생 때는 그런 세금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세금 내는 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취제도가 바로 세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취제도. 국가에다가 어떤 세금을 내는 그런 게 수취제도인데 종류가 세 가지예요. 조세, 조세는 다른 말로 전세라고도 합니다. 땅에 대한 세금, 그리고 공납, 공납은 특산물, 납공한다. 뭔가 국가에다가 바친다, 헌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공납은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특산물, 뭐 영광에는 굴비가 유명하고 영광 굴비를 낸다던가 이런 식의 공납, 그리고 국가에다가 이제 노동력을 바치는 힘력자의 역입니다. 조세, 공납, 역 요렇게 세 종류로 이제 국가에다가 내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제 조세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세였어요. 그 토지에서 내가 경작한 것에 10분의 1을 항상 국가에다가 냈었어. 근데 이것조차도 어쩔 때는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풍년, 흉년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 액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풍년이면 어느 정도 내지만 너무 흉년이라서 나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10분의 1을 내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풍흉에 따라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비옥한 토지, 여기서 농사 지면은 무조건 잘 되는 그러한 기름진 토지도 있지만 척박한 토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때 그래 그러면은 너네가 억울하면 이걸 나눠주겠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전분 6등 그리고 연분 9등법으로 나누게 돼요. 전분 6등, 연분 9등. 이것은 뭐냐면 전분 6등은 토지의 기름짐, 토지 비옥도라고 할까요? 비옥도. 얼마나 비옥하냐. 그리고 연분은 이제 풍흉에 따라 얼마나 풍년이고 흉년이냐. 그것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또 그것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저 4도에서 최고 20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탄력성 있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쌀로 받았겠죠. 쌀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반을 했냐면 이때 당시 조운을 통해서 운반했다. 운송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때 당시는 수레도 제대로 없었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옮겼냐면 뱃길이나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제 옮겨가지고 결국 한양으로 국가적 거기 궁궐로 경복궁 쪽으로 한양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을 걷지 않는 익류지역이 있었는데 익류지역은 제외했다라는 거야. 익류지역은 국방비와 사신접대비로 사용을 했어요. 이 익류지역에서 시험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아이고 안 보이시죠? 익류지역? 자, 요거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교재에 보면은 146페이지 구석쟁이에 옆에 이게 있어요. 조선시대 조운제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로 봅시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막 경창, 무슨 창 이렇게 막 이렇게 한성으로 막 화살표가 가는 이러한 창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곡식 창고, 이제 그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세를 걷어가지고 잠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창고들이에요. 그 창고들이 빨간색 화살표가 거의 다 지금 다 한성으로 향하고 있죠. 하지만 화살표가 향하지 않는 그 두 지역, 위쪽 이쪽 보면은 함경도와 평안도 북한 쪽이잖아. 이쪽은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기는 왜 세금 안 걷어? 완전 개이득이네.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농사도 짓기 힘들어. 좀 약간 밭농사 위주고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쌀농사보다는 막 감자, 옥수수 같은 그런 잡곡류를 많이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곡식도 잘 나오지 않는 데다가 바로 어딥니까? 국경지대죠.
여진족이 막 쳐들어오는 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는 이제 진영이 있고 이제 군사들이 미리 보초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의 국경은 이제 약간 판문점 쪽 휴전선이잖아요. 휴전선 쪽에는 특히 군인들이 많고 GOP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는 항상 이제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 군인들이 먹을 식량으로 썼다라는 거죠. 국방비로 썼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의주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신의주인데요. 의주를 통해서 청나라 사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뭐 청나라나 명나라, 우리가 그때 당시 중국과 또 좀 사대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신들을 접대하는 비용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수확량이 많지도 않고 거기서 알아서 충당했다. 그래서 머물렀다. 잉유지역. 우리가 남는 것을 잉이라고 하죠. 잉여 생산물, 잉여짓 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 그래서 남을 잉자 해가지고 남겨놓는 지역이다. 잉유지역. 그래서 함경도와 평안도는 사신접대비와 국방비로 그냥 사용을 하고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도 문제와 함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납으로 넘어갑시다. 공납이 아무래도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지역에 각종 토산물을 징수를 하는데요. 정말 그 지역에 나오는 그러한 토산물을 걷는 게 맞는 건데 너무 어이없는 걸 내라고 그래,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전복을 내라 그러고 영광에서 굴비를 내라 그러고 이래야 되는 건데 생뚱맞은 강원도에서 전복을 내놓으래. 강원도에 전복이 나지 않은 산골에서. 그리고 무슨 바닷가에서 막 인삼을 내라고 막 그러고 막 생뚱맞은 거 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규격도 너무 까다로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홍시를 바쳐라, 뭐 꽃감을 바쳐라 이랬는데 꽃감이 질이 안 좋다 다시 갖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빠꾸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냥 거절 막 이러니까 이게 그 규격에 맞추기도 힘들고 나오지도 않는 걸 또 달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다 내게 돼요. 쓸데없이. 그럼 다른 지역에서 사다 내면은 그 원래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겨우겨우 얻어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방납의 폐단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방납의 폐단. 다른 지역에서 사다 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납부를 하게 되고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 불만이 장난 아니었어. 아니, 뱅성이라 썼네. 백성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부분이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유성룡이나 이의가 이의의 수미법 주장, 쌀로 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대동법으로 이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자, 수미법. 이게 뭐냐면 쌀 미자야. 쌀미. 쌀로 내자. 아니 어차피 다른 쪽에서 사다가 낼 거면 그냥 쌀로 내고 국가가 필요하면 니네가 사서 써 이런 거지. 이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수미법, 줄 숫자, 쌀로 주자, 수미법.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주 나중에 광해군 때 대동법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되게 뒤늦게 임진왜란 이후에 공납은 그런 거예요. 지역의 토산물 징수, 다른 지역에서 사다 내는 방납의 폐단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지니까 유성룡과 이의는 수미법을 주장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역이라는 건 이제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바치는 건데 전쟁이 났을 때는 가서 이제 싸우고 군사력을 바치게 되겠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가지고 정말 땅 파고 저수지 만들고 우리도 지금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이 물론 총연습도 하지만 주로 지금 겨울에 하는 일은 눈쓸기 그리고 뭐 이제 누구 유명한 좀 뭐랄까 스타급 오면은 막 청소 치약으로 청소 뭐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땅 파기. 그래서 주로 땅 파기나 눈쓸기 시키는 것처럼 이 역도 점점점 임진왜란 전에 전쟁이 없으니까 와서 일만 시키는 거야. 정말 이런 말 일본 말이라 쓰면 안 되지만 노가다 막 이런 거 막노동 막노동이라고 쓰면 되려나? 자, 그래서 어쨌든 역은 16세에서 60세의 남자 이 사람들을 정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남들에게 원래는 정해져 있어요. 원래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인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얘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군역이
원래 군역이고 요역이 있었어요. 군역은 이제 정말 국방력을 바치는 거,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군사가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 전쟁이 없었어, 그 전에. 그리고 요역은 말 그대로 막노동. 근데 군역이 다 무조건 막노동처럼 돼버리는 거야. 군역의 요역화. 이 남자들 데려가가지고 궁궐을 짓는다던가 저수지를 짓는다던가 막리를 막 자꾸 시키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야. 나 농사 져야 되는데 맨날 툭하면 데려가가지고 국가에서 필요한 이상한 일 시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죠. 또 불만을 가져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사서 군대를 보내는 거야. 대립. 대신 세운다. 우리가 최근에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광해군의 유년 시절이 나오고 이정재 씨가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노비나 이런 빚쟁이들이 돈을 받고 자신이 대신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외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진족의 머리를 많이 자르면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대립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대립이에요. 대립군. 그래서 대립은 대신 사람을 세운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군대를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야.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남자분들은 충분히 막 그러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겠죠. 군대를 기피하고 막 다른 사람 보내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대립, 대신 세운다. 방군수포제는, 이거는 몸으로 때운다면, 방군수포제는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군포를 내고 군역을 지지 않는 거야. 이제 막 농사지고 바쁘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국가에다 아예 군포를 내버리고 돈을 내버리고 그냥 군역의 의무를 안 지는 거야. 그러면 대립과 방군수포제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국방력이 돼야 되고 이제 군대에 어느 정도 이제 군적의 이름이 올라야 되는데 군포를 내고 여기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임진왜란 일어났을 당시에 어땠을까? 당연히 국방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어 있겠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맥없이 다 당한 거야. 왜냐면 군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다 대립이었고, 그리고 또 다 군포를 내고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버리고, 실제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오합지졸 막 제대로 이제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취제도는 이렇게 힘들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거뒀고, 공납의 폐단이 제일 심했고, 역도 군역의 요역화로 사람들의 군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 대립과 방군수포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납이나 역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서, 이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도망가기도 해요. 농민의 유민화. 그 고을에서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고을에서 세금을 걷지 않고 다른 동네로 숨어서 사는 거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섬으로 도망가거나. 섬으로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이제 태종 때는 공도정책이라고 섬을 비우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숨어 살려고 도망을 가. 아니면 도적이 되거나. 그래서 이 농민의 유민화로 도적대에 가담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사람이 임꺽정이 이때 나타난 이유도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 도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토지제도 변화, 수취제도 정리를 했고요. 사실 경제 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사회 파트인데, 교재를 본 다음에 사회 파트 한 번 더 필기하는 걸로 할게요. 자, 교재 14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아이고 날라갔네. 잠시만요. 자, 수취체제의 물란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로 필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46페이지. 자, 146페이지 조선전기의 산업 부분을 보시면, 자, 일단 먼저 수공업.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을 동원해서 물품을 제작하는 관영수공업이 발달하였다. 관영수공업 동그라미 해놓고, 조선전기에는 개인의 수공업이 아니라 국가 위주의 수공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관영수공업이라는 건 이제 되게 막 각 장인들, 집신의 장인, 뭔가 잘 만드는 장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장인들을 이제 관청에 소속이 돼가지고 공장안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 사람의 이제 소속된 이름을 이제 그런 장부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만들었다. 국가 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영수공업.
자, 국가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전상인 중요합니다. 시전상인 여기 별표 해주시고 시전상인 별표. 자, 시전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 공급의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 이 독점 판매권을 뭐라고 하냐면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 국가에서 꼭 당시에 다 꼭 필요한 물건들이 6가지가 있었어요. 그 6가지가 이제 유기전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전은 지금도 종로 쪽에 유명한 겁니다. 포목이라든지, 그래서 종로가 지금도 귀금속이 유명한 건데, 잠깐만요. 유기전이 그 옆에 써 있어요. 아이고. 다시 따야겠다. 그 이제 종로에 가면은 종로 쪽에 이제 귀금속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동 쪽에 한복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그 유기전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데 자, 유기전을 5번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 아이고 너무 크다. 좀 줄어들어라. 자 보시면 유기전 시전 중에서도 비단, 무명, 명주, 비단 우리가 이제 뭐 시집 갈 때는 한복 입을 때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겠죠. 옷 만드는 거 무명은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입었던 거 무명, 명주 비슷해요. 종이 너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죠. 모시, 어물 이런 것들 파는 점포가 이게 다 모두 결혼할 때라던가 아니면 장례식을 할 때 평상시에 너무나 필요한 6가지의 물건들이에요. 가장 번성을 했는데 이것을 유기전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특정 상품에 대한 금난 정권을 부여했다는 건 뭐냐면 이 유기전 시전 상인들 빼고는 이런 사람들이 시전 상인인데 이 시전 상인들 빼고는 마음대로 이렇게 나도 좀 이게 뭐 뭔가 나 집신 같은 거 팔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깔고서 뭐 좀 팔아야지 하면은 야, 너 유기전에 해당되지 않잖아. 너 시전상인 국가에 딱 공인된 시전상인이 아니잖아. 꺼져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전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데나 이렇게 이렇게 막 돗자리 깔고 파는 사람들 그런 걸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줬다. 그럼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좀 허가를 받은 유기전 이러한 시전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이 말은 즉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선 전기의 억상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금난정권 이쪽에다가 가로치고 억상책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초기에는 상업을 억제했어. 왜냐하면 농본주의, 농업이 중요시 돼야 된다. 상업에 빠지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상업을 발달시키지 않았고 이 정도로 시전상인들, 일부 시전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금난정권을 만들었다. 난전을 금한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풀게 되죠.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되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지 초기에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장시에 대한 부분도 15세기 후반 지방에 등장을 했지만 16세기 이후에 전국적인 장시가 형성되긴 했지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6세기 이후에는 사람들이 물건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장시가 형성되긴 했다. 이제 5일장, 6, 뭐 이런 식 5일장, 6일장 이런 장시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에 147페이지를 봅시다. 자, 147페이지에는 화폐 발행과 경시서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화폐 발행은 그냥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화, 조선통보 초반에 만들었지만 처음 듣죠, 그쵸? 우리가 상평통보 이런 건 들어봤어도 자 조선통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조선 후기에나 그나마 좀 화폐가 좀 유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화폐 발행은 유통 부진으로 왜냐면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주로 쌀이나 무명 같은 거를 현물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통 부진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경시서 요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경시서 별표 불법적인 상행 를 감독했다. 뭐 이렇게 매점매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던 게 경시서라는 거. 고려 때랑 똑같이 이름 똑같죠. 경시서 동그라미 불법적인 상행위 감독.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파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 사회 신분제도 부분은 제가 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조선의 신분제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신분제.
자, 경제 파트는 결국에는 수취제도, 토지제도가 이제 경제 파트의 메인 내용, 핵심 내용이고, 사회 파트는 주로 메인이 신분제입니다. 조선의 신분제. 조선의 신분제는 이제 정리하자면 원래 법제적으로는 법으로 정해졌을 때는 무슨 제도라고 했었냐면 양천제도였어요. 양인, 천인, 양천제도. 양인 아니면 천민이다 이런 식으로. 양인은 양반도 들어가지만 일반 농민들도 양인에 들어가요. 자유로운 양인들. 그리고 천인들. 천인들은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일반 천민들, 노비만 해당되는 거야. 그럼 노비 말고 뭐 양반, 상민, 뭐 그 일반 농민들, 상인들, 뭐 일반 중인들 다 여기에 해당돼. 근데 양반들이 싫은 거야. 자기네들이 이런 농민이나 이런 상놈들하고 섞이는 게 싫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양천제도로 행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행해졌냐면 이제 반상제도로 행해집니다. 양반 아니면 다 상놈이다. 이런 식으로. 양반과 상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어떻게 보면 양반의 특권을 강화시키면서 이 양반들을 좀 어떻게 좀 차별을 하는 거지. 우리는 너희들과 겸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게 되면서 반상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양반이라는 명칭 자체는 문반, 무반을 양반이라고 했었어요. 관직, 두 개의 관직, 문반, 무반, 양반. 원래 이런 관직의 이름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양반 사람들의 그런 가문들, 양반집 딸내미, 저 양반집 규술에 그 양반집의 그 모든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 양반이란 명칭은 관직 이름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문반이야. 뭐 우리 아버지는 무반이고, 그럼 그 아버지만 양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부인, 딸, 아들, 그 가족 모두 그러한 뭔가 관직에 오른 그 가문 전체를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야. 에헴 이러면서 양반처럼 양반다리로 이렇게 걷고 양반김이라고 이렇게 우리 지금도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뭔가 특별한 양반의 특권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반상제도로 행해졌다. 자, 그러면 피라미드로 한번 그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양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게 고려 때는 중류층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중인이라고 불러요. 중인.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일반 농민들 그런 사람들 상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천민, 노비들. 이렇게 이제 4개의 피라미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신분제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자, 얘네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냐면 양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반, 무반, 관료예요. 관리에 올라간 사람, 관료들을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가족들, 가문으로 확대돼서 양반층이라는 그 명칭이 확대가 돼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이제 문반, 무반을 지칭하는 말에서 신분이 돼버렸다. 양반이라는 명칭 자체가 신분화 돼버렸다. 양반이란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반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스페셜한 특권이 있었냐면 구격을 면제받아. 양반은 평생 학생이다, 뭐 이런 식의 핑계로 국가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총을 들지 않아, 싸우지 않아, 그런 천한 일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격을 면제받고 뭐 이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분적인 특권, 그거 말고도 양반이기 때문에 하는 특권, 양반이 걷는 길, 뭐 양반의 옷, 뭐 이런 식의 신분적 특권을 누린다는 거 되게 많았다라는 거. 뭐 이제 첩을 드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의상부터 해서. 자, 중인으로 넘어갈게요. 중인은 이제 중간에 낀 사람들인데 주로 중인들을 이제 조그맣게 아주 좁은 범위로 얘기한다면 기술직들, 전문 직업,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입니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술직. 주로 얘네들은 이제 세습이 됐죠. 왜냐면 이제 의학이라던가 역학이라던가 지금으로 치면 정말 잘 나가는 겁니다. 뭐 외국말을 잘한다던가 의학을 갖고 있다던가. 근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훨씬 더 손에 기술이 이렇게 좀 익혀지잖아요. 그래서 기술직은 세습이 주로 많이 됐는데, 이제 이런 기술직 말고도 뭐 이제 관청이라는 사람들,
지방관청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중인에 해당됩니다. 서리는 서울이라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 서울, 중앙관청이 서리예요.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지방에서, 서리는 중앙, 향리는 지방관청에서 일하는 화급관리. 이제 막 이방, 예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 향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관들, 의학, 역학, 유학 뭐 이런 거, 역법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외국말 뭐 이제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 역학 뭐 그리고 이제 뭐 수학을 뭐 수학 공부, 산학 뭐 이런 식의 기술을 이제 잘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매한 서울이 여기에 해당되죠. 중인층에 해당되죠. 서울은 뭐냐면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정말 높은 양반인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원래 양민이야. 어머니가 그냥 일반 그런 상민이면 원래 서자라고 했고, 어머니가 노비야. 그러면 얼자라고 했어. 그래서 서자,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얼자도 많지. 이제 갑자기 이제 집에서 갑자기 이제 일하는 노비인데 너무 예뻐.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얼자가 되는 거고. 근데 서얼. 이런 식의 첩의 자식이나 일반 상민의 자식이라던가 천민의 자식을 서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그래서 애매하잖아? 양반에 넣을 수는 없어. 그래서 중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민은 이제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상민 중에서 높은, 농민들이 이제 좀 높게 받고, 그 다음에 뭐 수공업, 상인, 상업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상업을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얘네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야. 수취의 대상입니다. 조세를 내는, 세금을 내는 수취의 대상이 대표적인 수취의 대상이고, 그리고 상민 중에서는 상민인데도 불구하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신량역천도 존재했다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신량역천. 원래 일반 양민, 그냥 상민이지만 천한 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군도 천하게 봤어요. 뭐 예를 들어 양반들은 노를 젓지 않는다 이랬거든. 이제 노젓거나 뱃사공 이런 사람들도 천한직으로 봤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이제 조례, 뭐 나장이라는 사람은 곤장 치는 사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 곤장 치거나 요즘으로 치면 약간 형사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서 지키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약간 천한 직업으로 봤고, 그리고 봉수 등, 칸이 없어서 이만큼만 쓸게요. 교재에 길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봉수군은 봉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났거나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뭐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호를 알려주는 곳이야. 근데 봉수군들은 계속 거기서 앉아있으면서 저쪽 반대쪽 봉수만 보고 있는 거야. 저기 불이 들어오면 나도 빨리 불을 붙여야 돼. 근데 그 봉수군이 얼마나 좀 천한직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졸다가 만약에 불을 못 피우잖아? 사형당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다 좋은 직업들이고 필요한 직업들인데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천직으로 봤다.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상민에 해당돼요. 상민에 해당되지만 되게 천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그래서 약간 무시당한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천민은 말 그대로 노비입니다. 노비. 자, 노비는 뭐 매매, 팔 수 있고, 상속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줄 수 있죠. 증여가 가능한, 마치 물건 같은 뭐 그런 존재였었는데, 뭐 백정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백정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려 때는 한문이 달라요. 고려 때는 백정 농민이라고 했지만 여기서의 백정은 이렇게 망나니처럼 이렇게 고기 썰고 화척 이런 사람들 백정이 여기 해당되고, 광대 뭐 이런 사람들이 천민에 또 해당되고, 뭐 천민은 노비면은 뭐 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사노비, 공노비, 사노비 이렇게 있죠. 국가에 해당되는 노비는 공노비, 개인 노비는 사노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뭐 공노비는 이병노비라고 그래서 궁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관청이나 궁궐에서 실제 그런 자기가 이제 몸으로 노비 일을 하는 사람들, 무술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병노비고, 납공노비는 국가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이제 재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공을 바친 게 납공노비. 그리고 이제 사노비 같은 경우에도 주인과 같이 거주한다 그러면 솔거노비라고 그래서
이제 맨날 마당 쓸고 음식하고 이런 게 솔건호비. 그리고 또 역시 주인집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그런 애들은 좀 멀리서 나가서 이제 일한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주인한테 이제 신공이라고 해서 이제 그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요. 신공을 내요.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그런 애들은 뭐 이제 납공노비 뭐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어쨌든 교재에 다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47페이지 내용인데 신분질서의 확립, 반상제 설명이 다 됐고, 사회정책과 사회시설로 넘어가서 그 부분 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147페이지. 자, 사회시설과 사회정책 뭐 이런 부분, 요거는 이제 한번 훑어보고 가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 한번 우리가 좀 암기하고 갑시다. 자, 일단 농본주의 정책, 좀 억상책을 했다라는 거 설명을 했었죠.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농번기에는 원래 자벽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뭐 개간을 장려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농본주의 정책을 했다, 뭐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제 황곡제 중요합니다. 황곡제 동그라미. 자, 국가가 운영을 하기도 했고, 황곡제는 다른 말로 진대법을 계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꺼주는 거야. 이제 춘대추납으로. 그래서 이제 황곡제도 역시 춘대추납이라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갚고. 그리고 의창, 상평창 같은 건데 물가 조절하는 거, 국가의 물가를 조절하는 그런 상평창을 설치하기도 했다. 너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사창제. 사창제는 황곡제랑 비슷한 건데, 황곡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라면 사창제는 개인 지방자치에서 그 양반 지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황곡은 지금은 곡식을 꺼주지 않고 돈을 꺼주잖아요. 그래서 황곡은 은행에서 돈 꺼주는 게 황곡이라면, 국가적에서 약간 공적으로 꺼주는 거라면, 사창제는 개인으로 꺼주는 거. 사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그래서 어쨌든 사창제는 향촌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스스로 마을에서 이제 사창, 개인적인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반지주가, 곡식이 많은 양반지주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다. 이제 취지는 좋죠. 여기 우리 고을에 굽는 사람들에게 내가 쌀을 꺼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약간 불우유토끼 같은 그런 좋은 취지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고리대, 이자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한가마니 꺼주고 나서 막 세가마니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채가 사채놀이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자가 막 눈두덩이처럼 불고.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해민국과 동서대병원. 해민국을 또 다른 말로 해민서라고도 합니다. 명칭이 나중에 바꾸는데 해민국, 해민서 같은 거예요. 해민국, 해민서, 동서대병원. 우리 허준에 막 나오잖아요. 의료시설, 해민서, 동서대병원이 있었다. 자, 수도권의 서민환자의 구제, 그리고 동서 할인서로 나중에 바꿨다. 재생원. 재생원 좀 중요해요. 재생원 동그라미에 놓고, 이거는 약간 좀 그런 빈민구제를 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빈민의 구호 및 진료. 재생원은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게 재생원이고, 일반적인 병원은 해민서와 동서대병원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법률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조선시대 법률 어떻게 행해졌을까? 법률 제도. 자, 경국대전과 대명률 중심으로 관습법은 항상 그러했듯이 관습법에 의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항상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그런 게 관습법이고, 경국대전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중앙 사원부, 의금부, 형조 이렇게 있죠. 이미 공부한 부분이죠. 사원부는 관리감찰, 이제 암행어사 파견,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죠. 형조는 형벌을 이제 관리하는 곳인데, 관리의 잘못과 중대 사건 같은 재판도 형조에서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역모를 꾸몄을 경우에는 왕이 직접 의금부로 이제 데려오겠죠. 한성부는 수도에 대한 치안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성부 수도치안. 장례원은 노비에 관한 소송, 노비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다. 장례원은 노비와 관련된 거. 지방은 이건 다 중앙이에요. 근데 지방은 그 고을의 관하에서 다스립니다. 그 고을의 수령이, 사또가 직접 곤장을 때리면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 억울합니다 사또.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나장이 곤장을 막 치면 사또가 죄를 실토해라. 근데 예전에는 진짜 좀
곤장을 때리면서 실토하라고 하다가 많이 죽기도 했어요. 50대 이상 맞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찰사나 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했다. 수령은 사또, 관찰사는 그보다 조금 높은 급. 그래서 이제 수령이 한 번 재판하고, 그리고 관찰사가 이제 사형제도 같은 그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한 번 이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사가 한 번 더 그 일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좀 법률제도는 이렇게 행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148페이지. 2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 1391년 공양왕 때 피폐해진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공양왕 나오죠? 그리고 전현직 관리 줄쳐주시고, 경기 일대 토지, 수조권 지급, 죽거나 반역하면 반환, 사후반납, 수신전 휴량전으로 세습,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과전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나머지 사창제는 아까 약간 그런 향촌에서 생해졌던 황곡 같은 거, 개인 창고, 호포제는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징수했던 거, 나중에 이제 흥성되는 건데 했던 거고, 균역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조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거, 전시가는 고려 때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7번 문제 풀고 갑시다. 밑줄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들은 조선정부가 종로에 만든 상점가에서 물품을 팔았어요. 종로! 그리고 이들은 왕실이나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유기전 상인, 시전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두었다. 아, 이거 송방 나중에 개성의 송상, 그 인삼 파는 사람인데요. 아직 안 배웠어요. 조선 후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송상입니다. 약간 독점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시전상인은 아니에요. 조선 후기 때 나오는 독점상인들, 도고들이 이제 독점상이라 성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성의 송상, 그런 독점상인을 얘기하는 거 1번 틀렸고, 의주의 근거지를 두고 청가교육했다. 이건 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독점상인, 조선 후기에 나오는. 3. 금난정권을 통해 사상을 억압하였다. 사상이라는 게 개인상인이에요. 그 개인상인이 이렇게 돗자리 깔고 나도 좀 팔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난전을 금한다. 우리만 팔 수 있다. 우리만 장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약간 텃세 부린 거야. 3번이 답이고요. 정답 3번. 그 다음에 여러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다. 이건 나중에 이것도 조선 후기의 보부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이것도 조선 후기에도 나오는데 객주, 여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해수욕장 놀러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민박 잡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튜브 빌려줘요? 뭐 이런 식의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해외를 놀러 갔으면 화폐도 환전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객주와 여각이에요. 숙소도 잡아주고, 창고도 대여해주고, 뭐 화폐도 바꿔주고, 뭐 이렇게 중개해주고, 어디가 튜브가 좀 싸요. 뭐 어디 텐트 뭐 자릿세가 싸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포구에서 이런 거. 객주와 여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뒷장도 한번 두 문제 풀고 가볼게요. 뒷장에 150페이지. 뭘 풀어볼까? 30, 32번 풀어볼게요. 자, 150페이지 30, 3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는 양반사대부의 자손이지만 첩의 자식 서얼이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었다. 관직이 나아가다 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풍계가 제한되어 있었다. 말미암아 서얼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는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서얼입니다.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이거 육두품이네요. 그쵸? 아니고,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서울들이 많이 발탁됐어요. 맞아요. 정조가 서울 출신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서울인데 똑똑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똑똑한데도 서울이기 때문에 관직에 못 오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니은 맞고. 청요직 진출을 주장하는 통청운동을 전개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서울들은 청요직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높은 관직, 영의정, 우의정, 삼정승 정도의 그런 국가 청요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 고위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통청운동을 전개한 건 서울이 맞습니다. 리을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고자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였다. 요거 헷갈릴 수 있지만 조선 형평사는 누가 한 거냐면 백정들이. 이제 고기 써는 백정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시하고, 이것은 사실 지금도 그 아버지가 약간 도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그 약간 직업을 속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그런 게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백정은 이제 막 고기 써는 사람이다. 이런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인데 그런 게 조선시대부터 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 이거는 백정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민생 안정을 통한 구유정책, 가난한 백성에게 양식이나 종자를 운영해주는 의창을 운영하였다. 의창, 뭐 상평창, 뭐 이런 거네요.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로 뭐 해민서, 뭐 동서대비원 이런 거 배웠었죠. 흑창은 진대법을 계승한 겁니다. 고려 때. 그래서 이거는 의료시설과 관련이 없겠죠. 1. 짝대기. 서빙고, 얼음 만든 거죠. 짝대기. 해민서, 이게 정답이겠죠. 해민고, 해민서 모두 다 조선시대 같은 겁니다. 양형고도 고려 때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 때 이제 장학재단. 의료시설과 관련 없겠죠. 상평창, 물가조절 관련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의 근세의 그런 경제와 사회 파트를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문화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